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서초구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하고 거주하다가 숨진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아들이 장애인 등록에 돼 있지 않은 점도 지금 생각하면 의아하고, 또 건강보험료는 10년 넘게 밀려있고 각종 공과금도 계속 밀려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지난 2004년에 생활고로 숨졌던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은 그분들이 생활보호 대상, 기초수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수급 대상이었는데도 잘 보호가 안 됐던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가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를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인디의 고란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쌍용차가 한동안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한동안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또 놀라셨겠어요. 네.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네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빠졌던 2009년 1월 이후 11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겁니다. 쌍용차 전체 임원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요. 15일에 이미 600원 규모의 해외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제 추가로 9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 대출 원리금과 150억 원의 우리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제 산은이 대출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해지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겁니다. 이로써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차가 계속 안 팔려서 적자가 쌓이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빚으로 회사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경영 실적이 추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차를 계속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2017년에 652억 원의 적자를 내기 시작해서 지난 분기까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영업적자 규모가요, 지난해에는 2,819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요. 올해는 아마 3천억 원을 웃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업회생까지 신청한 건 대주주가 지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86.9%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대주주가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회사 자체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달 10일에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 도대체 진정한 의도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정말 손을 떼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요. 미국계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N, 한 오토모티브와의 투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수개월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투자 유치권, 이게 되면 회생할 수 있는 것이겠고,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쌍용차에 돈 빌려준 채권단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시작되겠어요. 네, 어제 기업회생이 신청했다고 해서요. 아마 그러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어제 쌍용차가 기업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제 이걸 받아들여줬고요. 이 ARS는 뭐냐면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쌍용차 입장에서는 최대 3개월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 회생 절차라고 하는 건 그게 예전에 얘기하던 법정 관리인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개월 동안 시간을 벌었고요. 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3개월 동안 하면서 채권단 등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채권단이 부채 연장 등을 합의를 해주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쌍용차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단이 아마 지원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네.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억하시겠지만 쌍용차가 2009년에 첫 번째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을 때 약 2,70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른바 이제 쌍용차 사태까지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인적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2009년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감이 계속 줄어드니까 근로자들도 네.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희생도 있을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안 된다. 예. 투자자도 못 찾고 채권단과의 조정도 실패한다. 그러면 정식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뭐 노동자 포함한 이제 5천여 명의 직원들 또다시 해고 위기에 놓이고요. 예. 아마도 납품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쌍용차가 만든 자동차가 사고 싶지 않은 자동차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게 계속 흘러나오는 결과일 텐데. 알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가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존 업체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더 깊겠어요. 네.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계속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겠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요. 내입 조건을 제시받는 소비자들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내입 조건이 뭡니까? 네. 내입이요. 내입. 갚아야 될 돈의 일부를 먼저 낸다. 예. 라는 건데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 조건으로 대출금의 5에서 20%를 갚게 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 일상적으로는 그냥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간에는 그냥 안 갚아도 그냥 대출을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요. 예. 신용대출 조이려는 금융당국 조치 이후에 내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라는 게 일선 은행창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연장하시려면 대출금의 한 1-20%는 갚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이건 왜 내입 요구가 늘어났냐를 보면 복합적인데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19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는 대출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도가 1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신용 점수가 그간 떨어지면서 한도 자체가 8천만 원으로 줄어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신용 대출 죄라는 금융당국 지침 이후에 은행들이 암묵적으로 과거에는 1억 원 대출해주던 사람한테 똑같은 조건이라도 8천만 원으로 이제 조건을 줄이는 뭐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이 세 번째는요. 복수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들이 이 강화된 대출 총량 관리 지침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질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크게 혼인한 은행 두 곳에서 내임 요구가 잦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손님들은 문에서 막을 수는 없고 네. 안 빌려줄 이유는 또 찾기는 어렵고 당국에서는 줄이라고는 하고 이게 참 고민이군요. 그래서 일단 신용대출 한도가 만약에 턱 밑까지 다다랐다거나 아니면은 수억 원을 빌린 전문직 경우에는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게다가 이제 신용대출 막차를 탄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신용대출 막기 전에 나는 막차 탔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요. 7월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으면 대출을 연장할 때 아예 한도를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소비자분들은 내 대출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만기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갈아타서 지금 맞습니다. 갈아타질 때 빨리 바꿔야지 또 이 상황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정문식 씨가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인 줄 알았더니 유한회사라고 써 있어서 이런 회사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드문 경우긴 하지만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유한회사는 그냥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니까 주주들이 매일매일 바뀌는 건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수천 명, 수백 명 주주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단촐하게 딱 몇 사람만 종잣돈 내서 회사를 시작하고 나중에도 다른 사람은 끼워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사업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시작한 회사를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이 회사 주인들 다 모여보세요라고 하면 회의실 그냥 조그만 것만 있어도 됩니다. 회사 주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다른 주주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중요한 경영사항이나 이런 걸 외부에 공시하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주들끼리만 알고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한회사는 그냥 친구들 몇 명이 동업하면서 만든 소규모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뭐 구글 코리아, 뭐 루이비통 코리아 등등 외국계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그거 말고는 주식회사하고 별 차이 없고요. 유한회사라고 해서 나쁘거나 불안하고 주식회사면 좋은 회사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60대 어머니는 6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장애가 있는 아들은 밖에 나와서 노숙을 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됐겠나 이런 걱정이 들 만큼 참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는데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안타까운 사연에 메모리 돼서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된 건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민은 나중에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 슬프고 그냥 감동스럽기만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오늘은 그 뒷면에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전직 사회복지사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윤구현 간사랑 동호회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저런 이른바 팩트라고 하는 게 잘 아직 안 나타나 있는 것도 꽤 있다면서요? 예, 사건이 밝혀진 게 3일인데요. 예, 지금 19일이 지났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뭐 내용에 대해서 서초구나 서울시나 복지부 등에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네. 그 돈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뭐 교육급여 등등이 있는데 예. 이분은 그중에 주거급여만 받고 있었습니다. 약 25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이거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실 걸로 나라에서는 생각했으니까 그것만 드렸겠죠? 예, 뭐 부양의무제라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가난한 분들은 일단 가족이 돌보고 그게 안 될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원칙인데 예. 이분은 보도를 보면은 따님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도와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라에서 일단 도와주지는 않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은 따님이 안 도와주고 몸이 아파서 다른 수입이 없으면 25만 원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말씀하셨던 부양의무제라고 하는 제도인데 아들, 딸 혹은 뭐 직계로 있는 가족들이 이른바 먹고 살만 하면 그냥 그분들은 나라에서 일단은 돕지 않는다. 그게 네. 부양의무제지요? 그거 폐지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민주당 쪽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민주당의 공약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폐지는 된다고는 하진 않았고 올 8월 달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2022년에 폐지를 하고 예. 의료급여는 순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정도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제도가 있어서 네. 아들, 딸이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예, 근데 그 부양의무제라는 게 한 번에 폐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임대주택에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산다 뭐 이런 보도가 가끔씩 나와서 우리나라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아니면 빈곤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굉장히 허점이 많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예. 근데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그런 문제는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근데 하지만 뭐 지금 정부나 아니면 그 윈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그런 빈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분들을 돕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살만하면 실제로는 도와드리면서도 그럼 또 별도로 추가로 정부가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이중 지급이 된다. 이게 걱정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럴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이 많진 않은데 그런 네. 일이 조금 생기면 국민들의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임대주택 연구임대 아파트는 저도 사회복지 생활을 할 때 연구임대 아파트 있었지만 벤츠를 탈 만한 분들이 생활하기 너무 열악한 곳인데 그런 분들 굉장히 신기한 분들이거든요. 많지는 않을 텐데 예. 그런 게 이제 매년 국감에서 몇 케이스씩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알겠어요. 이 뭐
의무부양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토론이 필요할 만큼 큰 주제니까 네, 다음에 또 맞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일은 그러면 그렇게 급여 체계가 뭐 부실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그걸로 유지해 왔던 분이 어느 날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못 가고 누워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생계가 안 될 텐데 네. 그러면 수시로 뭐 찾아가 보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거나 잘 계신가 이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는 아직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면 당연히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데요. 예.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뭐 한 사람당 맞는 사람이 뭐 수백 명씩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주 연락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드리고 원래는 정기적으로 찾아뵀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찾아뵙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뭐 분기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분은 상황이 조금 좋은 분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6개월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이게 구분이 되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연락하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체크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80 넘으신 치매가 있는 노인분이신데 혼자 사신다. 이런 네. 분들은 자주 연락해야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60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드님이 장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장애 등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30대 아들과 60세 정도의 여자분이 살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해야 되는 분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족 관계가 그렇다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공과금도 밀리고 네. 그런 걸 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 이건 뭔가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 텐데.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공과금 밀린 거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그런 것들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의 일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 따님이 뭐 가족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다 안 좋으셔서 모두 실직하는 바람에 뭐 위기에 겪으셨고 그리고 자살을 하셨던 케이스였는데 그때 네. 이분들의 그 공과금이 장기간 밀려가지고서 그걸 왜 몰랐지 해서 추적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만 지금 조사를 했다 그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이니까 그분들까지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도움을 아주 적게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체크했어야 되는 건데 공과금 밀리는 거를 이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뺐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휴대폰 요금만 몇 달 밀리더라도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아주 좋은 신호인데.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왜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응이 안 나오냐라는 게 안타까운 점이 예.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눈에 띄는데 그동안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늘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까? 뭐 사회복지사는 현장에 계시면 언제나 다 부족하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여기가 서초구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에서 제일 적은 지역이고요. 예산도 굉장히 넉넉한 구예요. 예. 그래서 그런 데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물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주 많아서 한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한 10명씩 근무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업무를 각자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덜 취약한 지역은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2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으면 일이 많은데 네. 대상자가 적다고 일의 종류가 줄어들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업무가 좀 과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살펴서 업무가 과중하면 인력 늘리고 정부가 일자리를 일부러 만든다고 해서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데 네. 이런 일자리를 더 늘리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보완이 좀 있겠죠? 뭐 계속 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도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다든가 혹은 뭐 그런 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좀 체크할 수 있게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뭐 그런 규정이 별로 없었는데 그에 예. 개인정보 보호법들이 생기면서 주민센터에서 어떤 위기 과정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민간 사회복지사한테 전달을 해서 같이 도와주자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정보 전달이 옛날만큼 원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 뭐 동의를 받기 전에는 연락하려면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 상황 보시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드시고 구멍도 보이고 할 텐데 윤 대표님께서 뭐 좀 지금 당장 가서 좀 조치 좀 하세요라고 하면 뭐부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소를 잃으면 외양간부터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구멍이 생긴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만들어서 비슷한 상황이 겪는 분들이 이분들만은 아닐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제도 보완을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두 분이 같이 살고 같이 부양하는 분이 젊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있다 하더라도 그 젊은 남성이 생계 능력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2명, 3명 같이 산다고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니까. 원래 기초생활소득자 조사를 할 때는 그 근로능력을 확인을 하는데 예. 그 알려진 거랑 조금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이분의 아드님이 30살 정도라고 하는데 그 나이 때까지 그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안 했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 얘기는 좀 그 장애 등록을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장애인이란 낙인을 찍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혹시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윤구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있는데 그래도 예산의 편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랜만에 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